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 외곽에서 오늘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곳은 서방 국가들이 카불 탈출 대기자들이 머무르도록 한 곳인데요. 현재까지 미군 13명을 포함해서 90여 명이 사망을 하고 또 15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그 주체는 서방과 탈레반의 적대적인 이슬람 무장 조직인 IS라고 본인들이 인정을 했죠. 예. 테러 사건 그렇습니다. 직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보복을 천명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좀 음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군이 피해를 당했고 또 사실은 국제사회가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군 철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됐고 그 틈을 타서 IS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국제사회 비판을 받고 있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엔 미군이 다치는 또 미군이 사상자가 날 정도로의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국제적 비난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상당히 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응징을 하겠다, 보복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아니면 국내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명 미군 사망은 아프간전에서 희생된 이후에 지금 최대 피해라고 하는데 추가 테러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걱정이 큰데요. 예. 근데 미국이 만약에 이렇게 보복에 나서게 될 경우에 현재 예.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는 탈레반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군사작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복에 나선다고 하는 군사작전을 하게 되면 네. 지금 미군을 철수하고 있는데 그 철수가 계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일정 부분은 조정을 하면서 새로운 군대 또는 뭐 특수부대라든지 해병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입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군사작전을 벌이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군이 어떤 형태로든 군사작전을 벌이게 되면 탈레반과 충돌할 가능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러나 이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아마 탈레반한테 경고를 할 것 같아요. 탈레반에게 우리의 목표는 IS고 탈레반이 정권을 잡는 것에 대해서 미군이 뭐 그렇게 크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탈레반을 향해서 경고를 하겠죠. IS를 우리는 타겟으로 해서 작전을 하는 것이고 탈레반이 만약 개입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응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탈레반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아프간에서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군과 대항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네. 탈레반 입장에서 IS에 보복을 하는 미군에게 대응하거나 대항하는 군사 조치를 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미군이 다시 아프간에 주둔하거나 아니면 그 아프간에서 탈레반과의 어떤 그 충돌 또는 군사적 무력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탈레반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네, 지금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그 공항 근처에서 일어난 테러라서 피해가 더 컸는데요. 어떻게 또 미국은 나설지, 테러는 또 얼마나 더 이뤄질지 걱정입니다. 근데 한편 어제였죠. 작전명 미라클.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과 가족 377명이 한국군 수송기로 한국에 무사히 돌아왔고요. 또 이때 함께하지 못한 13명도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100% 기적같이 모두 이송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늦었더라면 이분들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할 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이분들이 이제 테러가 일어날 당시에 있었다고 하면 이분도 피해 대상이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참 잘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국격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걸로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거나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기업이 또는 대사관이 활동을 했던 아프간에서 우리 국민들의 도움을 줬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럼 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나라나 우리 국민들을 도운 분들에게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보답한다. 이런 이미지를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살거나 외국에 여행을 하거나 또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런 사인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은 신의를 지키는 국가이고 대한민국을 도와줬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대한민국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거주하시거나 활동하신 분들한테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도왔던 분들은 그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국이 모른 척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잘 무사히 탈출을 하고 있나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알려지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네. 즉각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부분은 많이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수송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시도를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우리나라처럼 안전하게 100% 아프간 국민 중에 한국을 도왔던 분들을 100% 이렇게 자국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 나라는 아직까지 언론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국 국민들 대피하는데도 바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선제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우리 기업들 또 우리 공간에서 도움을 줬던 분들을 같이 데려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아프간에서는 한국인들은 모두 다 탈출을 한 거죠? 그럼요. 한국인들은 다 탈출했고 네. 밖으로 다 나오셨고요. 네. 사실은 이제 대사관 직원들도 다 나왔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번 이제 그 후송 작전 때문에 다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대사관 직원들이 업무를 이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예컨대 정말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준 분들이 맞냐 이런 부분 확인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 확인 과정을 해서 우리 대사관 직원이 다시 들어가서 그분들을 다 모시고 함께 나온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과 가족들을 한국으로 무사히 오게 한 건 너무나도 잘한 일이지만 이 중에 특별 기여자라는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탈레반이나 이 테러리스트가 있으면 어떡하냐. 이건 가능성 0%는 아니지 않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대사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관 직원들이 다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네.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작업을 거쳐서 이분들이 왔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나라 대사관의 직원들이 한 분도 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분들을 후송했다고 하면 그런 우려가 있을 텐데 일단 피신했던 분들이 다시 아프간에 가서 그분들 이 신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태워서 왔기 때문에 그중에 탈레반이나 아니면 정말 기여를 안 한 분이 섞여서 들어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서로 알던 분이었으니까 알던 사이였으니까 그만큼 검증은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지금 국회는 비상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신경전 계속되고 있는데 25일 새벽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죠. 언론중재법. 언론사의 허위 조작 보도에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이 되면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주요 핵심 내용인데 야당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일부 몇 개 조항, 한 2개 정도 조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고의 중과실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서 허위 조작 정보를 보도했을 경우 그랬을 때 이제 처벌보다 벌금을 물리게 돼 있는 거죠.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어요. 고의와 중과실을 어떻게 그러면 규정할 거냐. 어떤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의 중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이제 고의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보와의 차별점을 볼 수 있고 오보라고 하는 건 이제 잘못 보도했지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를 이제 오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오보도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처벌 대상에 넣기 위해서 고의 중과실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좀 이걸 오해하실 수 있어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고의 중과실을 판단하는 곳은 정부가 아니고요. 언론중재위원회야 법원이에요. 언론중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약 90명 정도 있어요. 그분들이 변호사들, 판사들은 법원 행정처에서 추천을 받고요.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수들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이게 고의가 있냐 중과실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뭐 정치 권력 예컨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쓴 사람을 다 고의로 중과실로 몰아갈 수도 없다고 저는 보고요. 또 두 번째로 법원이 그걸 판단을 해요. 근데 네. 판사들이 무슨 정치적 외압을 받거나 정치적으로 무슨 영향을 받아가지고 판단할 수 확률이 낮기 때문에 고의 중과실의 문제를 예컨대 정부가 원하는 대로 본인들한테 불리한 보도를 했을 때 그걸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저는 생각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네. 고의 중과실 문제가 그렇게 논란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고의 중과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다 적시를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경우를 고의 중과실로 봐야 된다. 근데 법이 너무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놓으면 그 부분도 이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행령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방법 또는 만약에 이런 사례가 일어나면 저는 뭐 그런 사례가 많을 거라고 보진 않지만 판례를 통해서 계속 축적이 되면 네. 어느 정도 고의 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법이 적용이 됐을 때 여당 야당 정치적 색깔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고 그 평가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이 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하는 핵심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뭐 소송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언론사들도 그게 부담이 돼서 제대로 취재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수정을 했어요. 지금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권력기관이라 하면 고위공직자나 뭐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네. 또는 재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언론이 이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건데 네. 그게 논란이 돼서 그 부분은 뺐어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면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고위공직자 그리고 재벌들은요 제소를 할 수 없어요. 아예. 본인들이 만약에 피해를 당해도 언론중재위원회에 본인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제소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박탈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면 만약에 직에서 내려오고 나서 아무런 그냥 일반인 신분일 때 소송을 거는 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그분이 전직이 됐을 때 전직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부분에서 문제를 삼으면 그 부분은 제소를 하죠. 제소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에 있을 때 있었던 뭐 문제나 비리 문제가 나중에 발견됐을 때 그걸 언론이 보도했을 때 거기서 제소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허점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중재위원회나 아니면 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정말 제소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누구든지 제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러나 그 제소한 게 모두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기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정말 이게 제소한 내용이 타당한 것인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건 아닌지 하는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언론중재위나 법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중재법을 찬성하는 입장 중에 하나도요.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할 때 현재 형사 고소 고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법적 제재인 형사 처벌을 할 때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의 없다. 이 점 신기하다. 이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실제 윤석열 후보도 지금 현재 고발을 해놨잖아요. 언론사들을. 네. 본인의 가족, 부인과 장모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보도라고 고소 고발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그게 이제 형사처벌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사실 민사상으로 벌금을 무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죠. 그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네. 언론사가 예를 들어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는 권력기관마저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언론중재법에는 아예 권력기관은 그걸 못하게 돼 있지만 일반 지금 일반 형사법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만약 걸게 되면 허위 이 내용을 유포해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이 되면 형사고발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으면서 이거는 어쨌든 벌금을 이제 많이 물리는 거죠. 물론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고 네.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비판이 있는 거죠. 이중잣대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그럼 오늘 30일 본회의에 상정이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처리를 할 것 같아요.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국민의힘이. 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면 이제 필리버스터 기간이 끝나면 이제 처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아마 처리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필리버스터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국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자세히 양측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네. 대부분 언론들은 좀 비판적으로만 봐요. 이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비판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서 이제 여야 의원들이 나와서 왜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 법이 왜 통과돼야 되는지 아니면 이 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또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저는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필리버스터 한다면 이건 적극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31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요.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그 가운데 대선 주자죠. 윤희숙 의원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는데 의혹은 계속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뭐 본인이 또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이제 의혹은 그거예요. 본인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당시 이제 땅을 구입할 당시에 나이가 79세, 80세 정도 되신 걸로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세종시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곳은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땅을 구매하셨고 3,300평 정도를 구매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영농 계획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를 살 때는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겠다라고 영농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은 경작한 적이 없고요. 이제 다른 분이 경작을 하고 그 경작의 대가로 이제 쌀을 매년 몇 가마씩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농지법 위반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철저하게 이건 뭐 명확하게 농지법 위반인 것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세종시의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그 근처에 땅을 사서 땅값이 약 1.5배가 올랐어요, 살 네. 때보다. 8억 정도 주고 샀는데 지금 뭐 일부 언론은 뭐 18억 정도 됐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게 또 뭐가 논란이 됐냐면 윤희숙 의원이 KDI라는 곳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 거기 근무를 했는데 KDI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가 이제 산업단지 같은 걸 조성을 하면 그 산업단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KDI의 그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그 지역이 개발될 것을 미리 정보를 알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 명의가 아닌 아버지 명의로 땅을 산 게 아니냐 또는 네. 아버지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아버지가 이익을 얻도록 만든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혹은 이제 윤희숙 의원의 여동생의 남편 되시는 분이 박근혜 정부의 측근이었던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보좌관, 정책 보좌관을 했는데 예비 타당성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 타당성을 하는 주관 부처가 기획재정부고요. 그 주관 부처가 KDI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 보좌를 하면서 미리 개발 정보를 알고 그 땅을 구매하도록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의혹이에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은 뭐 아니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은 스스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다라고 하면서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면 거짓 음해 작당한 민주당 정치인들 모두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도 당장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라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만큼 억울하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사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그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